사회를 이루는 섭리와 섭리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섭리법이 지켜지는 곳. 사회를 이루어지게 하는 섭리를 찾고 그에 근거하여 섭리법을 제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중단 없는 공동체의 번영 속에서 누구나 노력하여 살면 원하던 바를 충분히 이루며 만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사회를 이루는 섭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통용되는 것으로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 한시적으로만 통한다면 어찌 사회를 이루는 섭리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섭리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나 통용되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죠. 앞에서 제시한 십계조의 섭리법이 특정 시대, 특정 장소에서만 통하는 것은 아니다. 과연 현 시대에서 십계조의 섭리법 중 서너 개라도 신념으로 여기고 지키는 곳이 있을까? 그래요. 십계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요? 1조죠. 지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 1조는 확실히 지켜야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 한 두세 개만 제대로 지켜지더라도 살만한 곳이죠, 사실은. 그래요. 그래요. 장담하건대 십계조의 섭리법은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들이 신념하여 지켜나간다면 그 사회는 영원한 번영을 누리며 평화로울 것이다. 그래요. 물론 십계조의 섭리법이 개개인의 성공적인 인생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공동체가 번영하는 가운데 개개인도 잘 많은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십계조의 섭리법은 공동체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 제정한 것이지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의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 제정한 법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람들마다 저마다 재능이 다르고 그렇죠. 성품이 다르니 또 그에 합당한 자기의 어떤 소질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공동체 구성원 개개인이 십계조의 섭리법을 지켜나가면서도 별도로 자신에게만 부여된 사명을 찾아 그 사명에 따라 살아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요. 이 십계조의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할 공동체법이고 또 자기에게만 부여된 사명을 찾아서 힘써 나가면 되겠죠. 그렇게 살면 돼요. 섭리법에서 제일 중시하는 것은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다. 역사는 자본의 발전의 역사임을 알고 자본이 잘못되면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과 절망에 빠진다는 사실을 잘 알기 때문이다. 뭘 해도 안 돼요. 사업을 해도 안 되고 근로자가 돼도 쥐꼬리만큼 받고 생존조차 어렵게 되는 거죠. 공동체가 잘못되면. 사회 구성원 모두가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켜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살아간다고 하여 동일한 속도로 발전하며 힘든 시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키더라도 힘든 시기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구가 둥글다고 하지만 지표는 울퉁불퉁하다. 마찬가지로 시장과 자본을 지키며 발전시킨다는 의지로 살아가더라도 힘든 시기는 있기 마련이다.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그렇죠, 그렇죠. 하지만 길게 보면 끊임없이 발전할 것이며 힘든 시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겠죠. 힘든 시기가 도래하더라도 섭리법에 따라 이미 준비가 되어 있으며 자유와 평등, 공정이 실현되는 사회에서 사회에 대한 불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요. 나와 있죠. 제9조에 국가적 위기를 대비하여 남는 세금이 있다면 비축하라. 발전하는 와중에 그래요. 비축해둔 세금이 있고 뭐 기업도 비축할 수 있겠죠.
위축된 것으로 힘든 시기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공정도 있죠. 제국적 공정, 제국적 자유도 있고 정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잘 실현되고 있으면 사회적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물질적인 부분만 해결하면 되니까 준비된 게 있으면 그래요. 위기 돌파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발전 과정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아. 그래프 1, 섭리법이 지켜지는 곳. 혁신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혁신기에는 뭐 큰 굴곡이 없죠. 또 성장기가 있다는 거예요. 완만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완만한 성장기에서는 쇠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시기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길게 보면 쭉 성장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성장하죠. 빠르게 성장하느냐, 느리게 성장하느냐, 그것만 있는 거죠. 혁신기는 사회 전체적으로 생산성의 증가가 급속도로 이루어짐과 동시에 자본의 투입 역시 크게 증가하는 시기다. 생산성이 급속도로 크게 증가하는 시기는 기업의 이익이 커지는 동시에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 역시 크게 증가하는 시기이다. 앞에서 다 설명했죠. 이러한 시기에는 보다 많은 양의 상품을 소비하여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가 있는가 하면 소득이 커지니까 가난한 이들은 이러한 시기에는 소득이 커지겠죠. 그러면 결핍 상태에서 벗어나려는 이가 있죠. 동일한 종류의 상품을 소비하더라도 보다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하려는 이도 있고 좀 살만한 이들은 또 소득이 커지니까 질 좋은 상품을 소비하려 하겠죠. 이전에 실현하지 못한 욕구를 실현하는 이 역시 있다. 다른 걸 소비해서 어떤 욕구를 새로운 욕구를 한번 실현해 보겠다. 이런 이들도 생기는 거예요. 큰 이익으로 인해 투입할 수 있는 자본이 커진 기업들은 이런저런 목적으로 활발히 투자하게 된다. 그렇죠. 뭘 해도 잘 되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사회 구성원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소비할 여력이 커진 거죠. 기업의 활발한 투자는 직업 수를 늘리고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또한 상품 수요를 늘린다. 투자하게 되면 뭐가 직업이 생기죠. 사회 구성원 개개인 소득을 증가시키죠. 또 근로자들을 고용해야 되니까 서로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니까 근로자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생산성이 급속도로 증가하는 시기가 지속되지는 않는다. 생산성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거나 정체하면 기업의 이익이나 사회 구성원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전체 상품 공급량이 수요량을 크게 초과하는 상태가 발생한다. 계속 자본이 투입되면서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소득이 정체돼요. 사회 전체 구성원 소득이 늘어난 공급량을 다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좀 힘들어지는 시기가 있는 거예요. 이 경우 투입된 자본은 일정 부분 파괴되거나 철수될 수도 있다. 시장과 자본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수호하고 있다면 생산성의 증가는 속도가 느려질 뿐 멈추진 않는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시장과 자본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생산성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뿐 꾸준히 증가하고 있겠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또 소득이 커지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균형을 이루게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시기는 성장기로 규정할 수 있다. 하여간 이런 곳에서는 어느 시점에 이르면 시장은 다시 균형을 이루며 속도가 느리더라도 발전은 지속되게 된다. 설명했죠. 반면에 시장과 자본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경우라면 생산성은 경우에 따라 감소할 수도 있다. 그 경우 기업의 이익이나 사회 구성원의 소득은 크게 감소하여 수요량은 급격히 감소하니 시장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 반대의 경우죠. 이거는. 없는 곳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 경우에는 투입되는 자본의 상당량이 파괴되거나 철수된다. 생산성의 증가 속도는 빨라지기도 하고 느려지기도 한다. 생산성의 발전이 더뎌 자본의 발전이 더뎌지더라도 어느 순간 계기가 생기면 다시 생산성의 발전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 계기에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 작업수단의 혁신, 새로운 상품의 발명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냥 생산성 어떤 경우에 크게 증가할까? 그 전문적인 영역인데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시장을 개척한다거나 작업수단이 혁신이 일어난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겠죠. 생산성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 다시 성장하기 위해서 혁신기로 이행하게 된다. 즉 시장과 자본을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고 있으면 실천도 해야 되겠죠. 의지를 지니고 실천하면 발전의 속도가 느려질 수는 있지만 항상 발전만 있으니 영원한 번영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그렇죠. 섭리법이 전파되지 않아 시장과 자본의 중요성을 모르는 곳이 있을 수 있다. 그러한 곳에서는 시장과 자본을 중시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경시하지도 않는다. 섭리법이 전파되지 않았어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오히려 관심이 없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세계 전체적으로 시장과 자본은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니 이러한 것은 세계 추세에 따라 자국의 시장과 자본이 발전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한다. 세계가 시장과 자본이 힘든 시기에는 같이 힘들어지고 좋을 땐 같이 좋고 덩달아서 이제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세계의 시장과 자본은 발전하니 이러한 고수 시장과 자본은 단기적으로 굴고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발전한다. 이러한 것의 발전 과정을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립법에 관심 없는 거 성장하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쇠퇴하기도 하고 하지만 전 세계 시장과 자본이 장기적으로는 발전하니 장기적으로는 발전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죠. 섭리법을 부정하며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며 시장과 자본을 파괴하는 이들이 지배하는 것 역시 존재한다. 그런 것도 있죠. 시장을 부정하며 민간 기업을 제약시하지만 공적 자본을 중시하는 곳 역시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기업은 시장 속에서 존속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여 파괴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래요. 그럴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는 자본을 중시한다. 공적 자본을 민간 자본을 제약시하지. 공적 자본을 제약시하는 건 아니다. 근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시장 속에서 자본이 존재하니까.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시장과 자본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세계의 시장과 자본이 발전하는 도중에는 그러한 곳의 시장과 자본이 발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래요. 사회주의 국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베네수엘라. 공적 자본이 있어요. 그래요. 산유국이죠. 시장과 자본을 제약시하고 파괴하려지만 또 소유 유가가 올라가면 세계 시장이 좋아서 일정 기간 동안 또 좋을 수 있어요. 그런 거라는 거죠. 긍정적인 효과가 압도적으로 커 부정적인 효과를 가린 경우이다. 하지만 세계의 시장과 자본의 발전이 정체되거나 쇠퇴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곳의 시장과 자본은 크게 파괴된다. 시장과 자본은 사회 구성원들이 소득을 얻는 삶의 터전이니 이러한 시기에 이러한 곳의 사회 구성원들은 가난과 절망 속에 살아간다. 이러한 곳의 발전 형태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선입법을 부정하는 거. 이렇죠. 쇠퇴기 잠깐 회복했다가 하다가 또 쇠퇴하다가 또 잠깐 회복했다가 어느 순간 팍 멸망하죠. 시장과 자본을 제대로 파괴하지 않아서 자꾸 힘든 시기가 오는 것 같다 이러면서 더 세게 파괴해보자 이러면서 파괴했다가 이제 팍 멸망하죠. 근데 삶의 터전이니까 어떤가요? 사회 구성원들이 살 수 없죠. 그런 곳에서는 반발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체제가 바뀌겠죠. 시장과 자본이 완전히 파괴되면 그곳의 사람들은 생존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완전하게 파괴되기 직전 혁명이나 개혁이 일어나면 기존의 체제는 부정된다. 그래요. 즉, 먼 미래에는 결국 어떠한 곳에서건 섭리법은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며 전 세계가 섭리법에 의해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 사회를 이루는 섭리가 있죠. 시장 지배 시대가 돌아온 지는 얼마 안 됐고 거기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 섭리 근거에서 섭리법이 만들어지겠죠. 그 섭리법이 어느 시대가 되면 이제 먼 미래는 제대로 인식이 되겠죠. 이런 경우 이것은 꼭 지켜야 되겠구나. 안 그러면 큰일 나는구나. 자꾸 경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서 결국은 섭리법이 전 세계에 널리 전파되면서 섭리법에 의해 다스려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